안녕하세요. 화정간호학원 이지숙입니다. 7회 보건간호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36번 우리나라 의료보험에서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의료보험의 형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보험급여의 형태들을 살펴보면 요양급여, 건강검진, 그리고 요양비, 출산비, 장애인 보장 구급여비, 본인부담액 상환제, 그리고 본인부담금 환급금, 가정산소라든지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구입비 같은 것들이 들어가지만 5번에 간병비 같은 것들은 간병인 고용해서 하는 간병비 같은 것들은 혜택에 포함이 되지 않죠. 자, 37번 1차 보건의료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1차 보건의료라고 하는 거 1차적으로 접근하는 보건의료예요. 어떤 최고의 수준, 높은 수준의 의료가 아니라 국민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지역사회의 어떤 그걸 무대로 하는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보건의료의 초기 단계로서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법이라고 하는 게 치료뿐만 아니라 이제 예방, 건강 증진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자 1번에 지역사회 주민의 소극적인 참여, 적극적 참여가 있어야 돼요. 지역사회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의 차등한 이용이 아니라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죠.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자,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어야 되고요. 4번에 지역사회 주민의 특수치료 이런 것들 아니에요.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법이죠.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의 지불 능력에 맞는 수가로 제공이 되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38번 보건교육 방법 중 10명에서 12명의 청소년이 혼전 임신 및 성폭력에 대해서 토론하는 창의적인 보건교육 기법, 창의적인 했어요. 뭐죠? 브레인스토밍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제가 보건교육의 방법은 앞에 회차에서도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어요. 자, 그 중에서 브레인스토밍은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으로 창의성을 활용할 수 있고 이게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제공된 아이디어의 질을 향상시킬 수도 있지만 토의 초점이 어긋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건교육의 집단교육들의 방법을 여러분들 좀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39번 현장학습의 방법으로 실물이나 실제 상황을 교육 매체로 활용할 때 장점했어요. 현장학습은 현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관찰하다 보니까 교육 시 실제 활용 자료로서 유용하고요. 사물 관찰 능력도 배양할 수가 있고 실생활에 적용이 쉽고요. 다양한 경험 습득이 가능하다는 거. 하지만 단점으로 보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적절한 현장학습의 장소 선택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사전 계획이 미비하면 비용만큼의 효과를 얻기가 힘들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래서 39번의 답은 3번 실생활에 적용이 쉽다는 거. 10번에 우리 의료보장제도에 대해서도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죠. 사회보장제도를 구분하셔서 아셔야 되는데,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우리나라에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재정에 의해서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이에요. 자, 먼저 사회보장제도에는 사회보험의 형태와 부조의 형태가 있다 그랬어요. 사회보험의 형태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중에 어떤 질병, 재해, 실업, 노령 이런 것들에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돈을 나중에 타먹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자, 4대 보험, 산재, 연금, 고용, 건강보험을 갖다 4대 보험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장기요양보험해서 우리나라는 5대 보험을 적용하고 있죠. 그래서 소득으로 보장받냐, 의료로 보장받냐에 따라서 이제 보험의 형태가 좀 달라지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사회보험이라고 하고요. 공공부조는 부조금 형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보험료 지불 능력이 없는 대상을 해서 이제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정해놓고 돈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아니면 병원에 가서 의료 서비스의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의 형태가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문제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거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의료급여. 게다가 의료보장이래요. 자, 기초생활보장은 소득보장인 거죠. 그래서 답은 1번. 41번 총진료비 억제와 과잉진료에 대한 자율적 억제가 가능하고 지불자 측과 진료자 측이 진료보수 총액의 계약을 사전에 체결하는 방식. 문제에 나왔네요. 1번 총액계약제인데요. 우리 진료비 지불 제도는 행위별 수가제, 포괄 수가제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죠. 자, 행위별 수가제는 이제 그 진료 행위
건건이 수가를 매겨서 행위당으로 수가를 제공하는 것으로 의료기술의 도입과 연구개발 촉진이 유인이 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과잉진료에 단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일정 질병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어요. 코드를 정해놓고 입원 일수와 그 다음에 진료비를 딱 정해놓고 그 안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료비 청구, 심사 업무가 간소화돼 있고 과잉 진료가 억제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또 진료 코드 조작도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 수가제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 거고요. 봉급제는 월급 받는 거예요, 의사들이. 이러면 이제 의료비 억제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의료의 질은 떨어져요. 자, 인두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 머릿수당, 이제 그 지역 주민의 뭐 예를 들어 100명이면 100명당 1명의 의사,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의사들의 그 인구를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인두제로 사람 머릿수당으로 받는 건데 이제 개업이들의 지리적인 분포 조정이 가능해요. 이제 인구 수당 이렇게 의사를 배치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과소진료의 단점이 있다는 거. 자, 총액계약제는 지금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의료비 지출에 사전 예측을 하고 총액을 진료자 측과 지불자 측이 사전에 체결해서 그 안에서 보험 재정을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 42번 유병률의 산출 공식에서 분자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먼저 발생률과 유병률을 아셔야 되는데, 자, 발생률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전체 인구들 중에 새롭게 건강 문제에 발생한 사람의 수를 의미한다면, 자, 유병률은 전체 인구 중에 현재 특정 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의 수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화정에 100명이 산다고 치면 100명 고혈압 환자가 예를 들어 뭐 20명이에요. 근데 2022년에 새롭게 고혈압 환자가 발생한 게 뭐 10명이라고 친다면 여기에서 발생률이라고 하는 것은 고혈압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전체 인구. 자, 그러면 화정에 100명 사는 거에 고혈압 20명이 있다면 자, 80명은 건강한 인구네요. 자, 거기에 새롭게 10명이 발생을 했다라고 해서 발생률은 이렇게 공식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병률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 중에 그러면 건강 문제를 현재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그러면 과거로부터 고혈압은 이제 누적이 되잖아요. 그렇죠? 환자가. 그래서 20명과 지금 현재 새로 발생한 10명을 포함한 그래서 지금 현재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수인 거니까 전체 인구 대비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유병률의 산출 공식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유병률 산출 공식에서 분자로 옳은 것은 했어요. 분자는 현재 특정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환자의 수인 거죠. 답은 5번. 43번 영아 사망률이 건강 수준 및 보건사업 수준 평가의 대표적 지표로 사용되는 이유는 자, 우리 영아 사망률은 국가별 보건지표나 지역사회 건강 상태 그리고 보건사업의 수준을 반영하는 데 많이 쓰여요. 왜냐하면 일정 연령군이에요. 영아들 0세부터 1세까지를 의미하죠. 일정 연령군이므로 통계적 유의성이 높고 모자보건 수준이나 아니면 환경위생 수준이 높아지면 영아기 때 사망률은 얘네들은 뭐 심근경색으로 사망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환경위생이나 보건 수준이 높아지면 사망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 나라의 국가별 보건 지표로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영아 사망률의 분모는 특정 연도에 태어난 총 출생 아수 대비해서 그 해 1세 미만의 사망아 수를 뜻해요. 자,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모자보건 수준이나 환경보건 수준이 높아지면서 사망률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답은 4번. 44번 우리나라 국민의료비의 증가 원인으로 옳은 것은 국민들이 지출하는 총 의료비가 증가하고 국가에서 이제 그 국민 의료비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재정 같은 것들이 증가하는 이유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들의 만성 질환이 증가해요. 그 다음에 도로 및 교통시설이 확충되면서 의료기관을 누구나 다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의료비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의료보험 적용으로 인해서 우리는 전국민 의료보험에 가입이 돼 있죠. 그래서 의료보험 적용으로 본인 부담의 비용이 감소하다 보니까 병원에 쉽게 접근을 하는 거죠. 경제적 여유로 사소한 질병에도 병원을 찾는 빈도가 증가하고 의료 서비스도 고급화되면서 의료비도 상승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의 양적인 확대도 문제가 되고요. 국민의 소득 수준 향상과 급여 범위가 확대되면서 병원을 찾는 인구가 많아지고 횟수가 많아지고 진료비 보상 방법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의료 보장 같은 것들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의료 기술의 발달
병원 규모의 대형화, 그리고 의료 서비스 생산에 투입되는 재료비의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이 총 국민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자, 그러면 답은 여기에서 3번 의료기술의 발달이 되겠네요. 45번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 환경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 유지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자, 우리 근로자 건강진단에는 일반 건강진단이 있고 특수 건강진단이 있어요. 자, 일반 건강진단은 모든 근로자, 사무직 근로자든 어쨌든 모든 근로자 분들에게 모두 하는 그런 걸 일반 건강진단이라고 하고요. 특수 건강진단은 어떤 직업을 정해요. 그래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자, 일반 건강진단과 구분되죠. 일반 건강진단은 모든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근로하는 분들. 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배치전 건강진단은 말 그대로 그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그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서 배치 전에 하는 건강진단이고요. 그 다음에 수시건강진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해인자에 의해서 건강장애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이 보일 때 하는 검사. 그 다음에 임시건강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수시건강진단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직업병이 발생을 했다면 그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라든지 그 사업장에 대해서 그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뜻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반 건강진단과 특수 건강진단을 좀 구분하시는데 일반 건강진단은 상시 근로자라면 누구나 특수 건강진단은 유해인자에 노출된 업무에 근로하는 사람. 자, 이렇게 그러면 지금 45번의 답은 3번 특수 건강진단에 해당이 되네요. 46번 물의 자정작용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물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오염된 물도 깨끗해지게 돼 있는데 이렇게 자정작용을 하는 원리를 살펴보면 자, 먼저 물리적 작용해서 다른 물들과 섞이면서 희석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오염물질들이 확산이 되고 그 다음에 아래로 가라앉는 침전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 다음에 화학적 작용으로 이제 햇빛 같은 거에 의해서 분해, 산화 이런 것들이 또 나타나게 되고요. 중화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생물학적 작용으로 물 안에 있는 플랑크톤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물들에 의해서 오염물질이 분해되는 이런 작용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발효는 아니죠. 그렇죠? 탄수화물이 부패되면서 생기는 발효는 아니고요. 답은 3번 산화, 여과, 침전 작용 같은 것들이다. 47번 우리 적조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적조현상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우리 물의 부영양화에 의해서 부영양화라고 하는 게 인산염이라든지 유기물질과 같은 오염물질들이 물로 흘러들어가면서 점차 영양분이 증가해서 이 영양분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제 플랑크톤 같은 것들이 먹고 사는 영양분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런 플랑크톤과 같은 조류들이 먹고 살면서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원래 물에서는 물고기가 살아야 되는데 플랑크톤의 양이 증가하게 되면 이게 이제 초록색 플랑크톤이면 조류 색깔이 초록색이면 녹조,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이면 적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물의 용존 산소량이 감소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햇볕이 차단이 되면서 아까 이제 물의 자정작용 같은 것들이 잃게 되고 그래서 물의 가치가 상실되는 것을 부영양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부영양화로 인한 적조 현상은 이제 플랑크톤이 이상 발생해서 젓갈색을 띠는 현상으로 보통 적조는 해수에서 많이 발생하고요. 이것과 비교해서 녹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조류들 중에 녹색을 띠는 것들은 주로 강 쪽에 강이나 뭐 이런 쪽에 많이 분포하거든요. 그래서 4대강 유역에 우리 녹조라떼 막 이렇게 제가 전에 얘기해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적조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1번에 수온이 높을 때 주로 발생하고요. 그리고 2번에 적조 현상은 미세한 플랑크톤이 바다에 무수히 발생해 해수가 적색을 띠는 현상이다. 이게 답이네요. 그리고 적조 현상의 원인은 독성 물질이라기보다는 영양염류들, 정화되지 않은 영양염류들 뭐 질산염이나 뭐 이런 것들의 과다 유입으로 발생을 하고요. 4번에 적조 현상으로 인하여 과다하게 번식한 플랑크톤의 강합성 작용으로 산소가 부족하게 돼요. 5번에 적조 현상은 해류가 빨라지게 되면 이게 희석이라든지 자정작용이 원활하니까 괜찮아질 수 있는데 이제 물길이 막힌다든지 물의 흐름이 느려진다든지 이럴 때 촉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48번 인구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인구라고 하는 것은 일정 시간,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인간의 집단을 말해요. 그래서 답은 5번.
49번 습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습도는 포화습도, 절대습도, 비교습도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 요거를 제가 설명드릴 때 항상 버스를 설명드려요. 어떤 버스의 정원이 20명이에요. 20명이 탈 수 있는 20인승짜리 버스죠. 자, 요거는 지금 현재 이 공간에서 최대한으로 포함할 수 있는, 함유할 수 있는 수증기량으로 비교했을 때 얘는 포화습도라고 해요. 그래서 버스에 태울 수 있는 최대량, 그거를 이제 포화습도로 비교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절대습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버스 정원 내에서 현재 탑승하고 있는 인원이에요. 얘를 뭐라고 한다? 절대습도라고 해요. 자, 현재 20인승 버스에 10명이 타고 있어요. 자, 그럼 이것을 절대습도라고 해서 요거는 지금 현재 함유된 수증기의 양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습도라고 하는 것은 상대습도라고 해서 여기다 쓸까요? 상대습도. 라고 해서 포화습도에 대비해서 절대습도가 얼마나 되냐는 거죠. 지금 20명이 탑승할 수 있는 버스에 10명이 탔으면 상대적으로 50%가 찬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교습도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몇 명이나 타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자, 어떤 공기 중에 어떤 일정한 크기의 공기 중에 최대한으로 함유할 수 있는 수증기량은 포화습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의 양은 절대습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비율을 비교습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번에 비교습도란 공기 1세제곱미터 중에 함유된 수증기량. 자, 요거는 뭐죠? 공기 1세제곱미터 중에 지금 함유된 수증기량은 절대습도라고 하죠. 그리고 2번에 공기 중에 최대한 섞일 수 있는 거 버스 정원 생각하시면 요거는 포화습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비교습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포화습도와 어떤 이런 절대습도, 이런 수증기량의 백분율을 의미하는 거죠. 포화 상태에서 함유할 수 있는 수증기량과 현재 공기 속에 함유되어 있는 수증기량의 백분율을 표현한 것을 비교습도라고 한다. 자, 그러면 3번에 상대습도도 아니고요. 비교습도가 40% 이하이면 굉장히 건조하지 않나요? 그죠? 우리 습도라고 하는 것은 40에서 50% 정도가 쾌적하게 느끼는 그런 습도의 범위죠. 그래서 4번도 아니고. 자, 4번에 습도는 정오가 지나서는 최대, 밤에서 아침까지는 최소가 된다. 우리 습도가 한낮에 태양광선에 의해서 수증기 같은 것들이 증발하면서 정오에는 최소가 되고 밤에서 아침까지는 최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5번에 태양열을 흡수하여 대지의 과열을 방지한다. 자, 요게 이제 습기의 어떤 기습의 특징인 거죠. 답은 5번. 50번 직업병이에요. 직업병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먼저 이상 기압에 의한 직업병은 자만병과 고산병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만병은 수면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압력이 높아져서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그 다음에 고산병,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지면서 산소를 함유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생기는 게 이제 고산병 같은 것들. 직업성 난청이 원인이 되는 것이 소음이고요. 진동에 의한 장애는 레이노시병. 요것도 시험에 가끔 나오죠. 화학물질에 의한 장애는 다 외우셨나요? 우리 납중독 같은 경우에는 생식기능 장애, 빈혈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수은 중독은 미나마타병 해서 중추신경계 장애로 인한 부음장애, 보행실조 같은 것들. 카드뮴은 뼈에 침착이 되면서 칼슘을 빠져나가게 해서 골연화증, 보행장애, 아프다 병이죠. 뼈가 아파요. 그래서 있다의 병. 자, 요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VDT 증후군은 컴퓨터 사용자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눈의 피로, 목 뻐근하고, 그 신경 장애, 피부 증상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1번에 자만병은 기압에 의한 거죠. 그리고 진폐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리규산이라든지 이런 분진에 의한 장애인 거죠. 그 다음에 조명 부족으로 인한 이런 것도 안구진탕증이라고 해서 아마 그 보건간호 쪽 책에 보시면 나올 거예요. 고산병은 기압에 의한 장애고요. 진동, 레이노시병, 요게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VDT 증후군은 온도라기보다는 이제 작업 형태에 따른 직업병인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자, 여기까지가 보건간호였었고요. 공중보건으로 이어질게요.